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호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요. 제가 오늘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대호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올 한 해 한국산 아이스크림을 5,000톤 먹었다고 합니다. 2위가 중국이더라고요. 2,500톤 이렇게 먹은 걸로 계산이 됐는데 아마도 전 세계인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 낙인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학생들 만나면서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학생들 만나면서 충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데 둘 다 없습니다. 몸으로는 참 편한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오늘 책 2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책은 논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장자입니다. 두 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논어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니까 참으로 위대한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장자는 일상이라기보다는 상상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논어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장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자가 먼저 생각나실 테니까 공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공자의 초상화가 있죠. 청나라 시대에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한자로 논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고전 함께 읽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2020년 2월에 펴낸 논어 번역 및 해설서입니다. 그 외에 논어 번역서가 좋은 번역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대가 비정된 것은 사마천, 그러니까 사기를 남긴 역사가죠. 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정한 것이고 또 춘추 공량전 같은 책에는 한 해 더 앞서서 공자가 태어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춘추 공량전을 기준으로 공자의 생물년을 비정을 하면 기원전 552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겠죠. 사기 기준으로 하면 73세를 살았고 춘추 공량전 기준으로 하면 74세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성이 공이고 이러면 이제 공자 우리가 이렇게 아들 자자를 붙여서 부르는 까닭은 선생님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잖아요. 제자백가라고 하면 제자는 여러 선생님들 뭐 이런 뜻이고요. 백가는 100개의 가, 100개의 집안 이런 뜻인데 꼭 100개가 아니라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하면 여러 선생님들과 백가, 수많은 학파들을 가리킵니다. 그 여러 선생님 아래에 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는 집단, 그게 이제 백가가 되겠죠. 그런 제자 백가 시대를 처음으로 연 사람이 바로 공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자를 붙여서 공선생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공자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공구라고 해서 언덕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중리죠. 그리고 중국 고대
춘추식이 노나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본래 그 조상부터 대대로 노나라에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본래 송나라, 그러니까 노나라가 아닌 거죠. 노나라 아닌 송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노나라로 이주해서 정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나라에서 정치적 이유로 망명해온 망명객 집안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짐작할 만합니다.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공자의 출생을 고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아버지는 사마천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추라고 하는 노나라 안에 추라고 하는 고을이 있는데 그 추라고 하는 고을의 대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는 이제 배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배설이지 추업의 문지기 정도에 해당하는 가장 말단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뭐 이름난 가문의 어머니가 이제 안징제라고 하는 안씨 집안의 셋째 딸인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한미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겼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스라에서 자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젊은 시절에는 소양 돼지를 치는 일에 종사한 적도 있고 창고지기를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사기에 보면 이제 공자가 소양 돼지를 칠 때는 소양 돼지가 잘 자랐고 그리고 창고지기를 할 때는 출납이 꼭 맞았다. 회계가 꼭 맞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런 사소한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소양 돼지를 키웠는데 소양 돼지가 잘 자랐다?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소양 돼지를 키우는데 소양 돼지가 잘 자랐다는 얘기는 그 가축들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그 일에 쓰였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아마 공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소양 돼지를 잘 키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소양 돼지의 문제겠어요? 아마도 소양 돼지를 키우라고 나라에서 준 돈을 다른 데로 슬쩍 빼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고지기를 담당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그 금액이 꼭 맞았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볼 때 창고에서 들어가는 금액과 나오는 금액이 꼭 일치한다. 이것은 공자의 어떤 뭐랄까요 정직한 성품 이런 걸 드러내준다고 생각해서 아마 사마천이 기록했겠죠. 사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거창한 사건을 기록한 것보다 사소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오히려 눈길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자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역시 최하급의 말단 관리 일을 담당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틈틈이 이 고대의 문자와 예법을 익혀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30대에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예를 잘 알았다. 논어에 보면 32립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공자가 자신의 삶을 70대에 회고하면서 30살에 나는 홀로 썼다. 설립자를 쓰거든요. 설립자라고 하는 게 아래에 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원래 큰 대자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죠. 홀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설립자인데 공자는 30살에 홀로 섰다. 홀로 섰는데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의 후견 없이 홀로 당당하게 선다고 하는 것은 예법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사는 도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죠. 당당합니다. 그런 모습을 스스로 표현을 했는데 30살 때부터 이미 예를 잘 아는 것으로 널리 노나라 전체에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제나라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한때 방황하는 시절을 거치기도 했는데 51세 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그 당시 노나라 임금이 공자를 중도라고 하는 작은 고을의 업제로 임명합니다. 중도제가 된 거죠. 중도라는 고을을 다스렸는데
공자가 아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사방의 모든 골들이 공자가 중도에서 취한 정책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구가 되었다가, 사구는 이제 구라고 하는 게 도둑구자예요. 도적구, 도둑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는 맡을 사자, 도덕을 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승진해서 대사구가 됩니다. 사구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고, 그 앞에 대자가 붙으면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치안감, 법무부 장관, 이 정도 되는 직책을 공자가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급기야 재상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직접 재상이 된 것은 아니고 재상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섭행이라고 해서 재상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대행 자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자가 재상의 자리를 대행하게 되면서 노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노나라는 강대한 나라, 제나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춘추시대의 강대국은 제나라와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둘 다 패자죠. 춘추 5패라고 하면 제황공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문공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제나라와 노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거든요. 노나라 북쪽 지역이 제나라인데 제나라는 그 노나라 국력의 한 10배가 넘는 나라예요. 생산력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제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노나라 땅을 뺏어갔어요. 그랬는데 공자가 재상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제나라 임금과 노나라 임금이 회맹하게 됩니다. 두 나라 임금이 함께 모여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공자가 논리정연하게 제나라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동안 제나라가 노나라로부터 빼앗아갔던 영토를 다시 돌려받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노나라가 이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웃 나라인 제나라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외교에서 밀리게 되면 결국 노나라가 강해지고 제나라의 이익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걱정한 나머지 계략을 쓰게 됩니다. 어떤 계략을 쓰게 되냐면 미녀 악대를 노나라로 보냅니다. 일종의 미인계 비슷한 그런 계책을 쓴 셈인데 그 미인계를 그럼 공자에게 펼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공자는 미인계가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제나라는 노나라 임금과 노나라의 실력자였던 개손씨를 비롯한 이 권력자들에게 미녀학대를 보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공자가 비록 재상의 역할을 대신 처리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그런 권력자들이나 또 임금이 있어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결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요학대를 받아들인 뒤에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노나라 조정의 조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공자는 결국 55세에 노나라를 떠나서 천하를 주유하기 시작합니다. 13년 넘게 거의 14년 정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를테면 주나라의 서울로 가서 노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 제나라에 가서 제나라 임금 경공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남쪽 진나라 채나라를 거쳐서 초나라까지 가는 험한 여정을 14년 동안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나라를 지날 때는 사마환퇴라는 자가 공자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광이라고 하는 고을을 지날 때는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어서 포위당한 적도 있고,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서는 7일 동안 양식이 끊어져서 제자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초도 겪습니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한 까닭은 천하의 제후들의 임금들, 제후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나라의 임금들 중에서 자신이 바라는 덕치,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게 이제 공자의 꿈인데 덕치를 받아들여줄 사람을 찾았는데 끝내 찾지 못하고 68세에 다시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공자는 이후부터는 벼슬에 다시 뜻을 두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다가 7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삶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일단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똑같은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하면 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힘이 없는 그런 경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저자가 나타나게 된 그 시대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 시대고 그 중에서도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조금 다른데요. 춘추시대도 공자가 나중에 이제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집필했는데 또는 집필했다고 하는데 맹자가 이야기한 거니까 뭐 틀림이 없겠죠. 다만 지금 전해지는 춘추가 바로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그 춘추인지는 학문적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춘추에 기록된 전쟁 횟수를 보면요. 200년 동안에 400번 넘는 전쟁의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혼란의 시기가 맞습니다. 그럼 전국시대는 뭐냐? 전국시대는 춘추 시기는 기원전 7, 8세기부터 기원전 463년 또는 기원전 403년까지를 비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마다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전국시대는 기원전 463년 또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 1년에 2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국시대는 매일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과 방패가 날마다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 자체가 싸움 전쟁이라고 할 때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들이 전쟁에 돌입했던 시대가 전국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공자는 춘추시대에 활동했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장자는 전국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혼란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혼란의 정도는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가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춘추 전국시대는 대혼란의 시대고 인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일단 천하대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대란이라고 하는 큰 혼란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갑자기 생산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원전 7, 8세기 무렵에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이제 그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때 직파를 했어요. 그냥 곡식 씨앗을 그냥 땅에다 그냥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곡식들이 잡초와 싸우면서 생존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 이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호미 같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물건이죠. 요즘 아마존에서 한국산 호미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팔리겠어요?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호미라는 철제 농기구. 그 전까지는 뭐 청동기나 뭐 나무 농기구를 썼는데 그런 걸 가지고 농사 지으면 효율이 오르질 않죠. 그런데 이 철제 농기구가 등장해서 특히 호미 같은 것이 등장하니까 잡초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일항 재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항과 고랑을 만든 다음에 일항에 심어야 할 작물은 일항에, 고랑에 심어야 할 작물은 고랑에 심게 되니까 이게 곡식 종자의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삽으로 판다든지 해도 사람이 앞에서 끌고 또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고 가면서 삽으로 이렇게 일항을 만들고 그랬는데 소를 이용해서 이제 쟁기를 끌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 전까지 노동력으로 치면 노동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이제 상승한 거죠. 지금 현대는 뭐 내연기관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간다고, 뭐 또 다른 대체 에너지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만, 아마 생산력이 가장 그 큰 정도로 상승한 것은 농업혁명 시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수차가 또 개발이 돼요. 그 전까지 어차피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물을 먼 곳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차, 이런 게 개발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불모지에 지나지 않았던 쓸모없는 땅이 비옥한 토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 자체가 거의 한 1000배 정도 상상이 됩니다. 수백 배, 1000배 이렇게 향상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 혼란이 초래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혼란이 초래되었을까? 급격하게 향상된 그 생산력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좀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시대가 되었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엄청나게 발전한 생산력이 소수의 귀족들과 제후 또 왕에게 독점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재물이 많아졌어요. 잉여 자본이 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축적이 됐습니다. 이제 뭐 할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욕망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럼 뭘 합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딴짓이 뭐냐면 이제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차지한 자는 만족할 것 같지만 많이 차지한 자는 그 많이 차지한 재물에 자신이 스스로 구속이 되어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모든 걸 또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쟁의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돼서 기존의 권력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사상가들이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새로운 정치 체제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 상상력에서 이른바 제자백과가 나온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학파들이 유가, 공자, 맹자, 순자를 비롯한 유가,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룰 장자 같은 도가, 노자, 장자, 유가를 비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시 유가를 비판하는 법가, 상황, 신불의 한비자, 유가는 이상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유가의 사랑을 비판하는 법가, 묵가, 유가는 동네북입니다. 그리고 공자도 모든 철학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당시 생산력이 이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는 농업이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담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후들요? 지도자들요? 사실 직접 생산을 담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농민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게 누굽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밤늦게 밤 12시가 넘었는데 배가 고프다. 그럼 어떡합니까? 편의점 가서 뭐 컵라면이라도 가져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편의점에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은요. 밤새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굶어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제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계층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이러니까 산업과 정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 당시 생산의 중심은 농업이잖아요.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농민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죠. 자, 그런 노동하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육아 철학의 등장입니다. 이건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농민이라고 할 때 민자, 백성민자잖아요. 이 백성민자의 민은 노예에서 농민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글자를 한번 보시죠. 글자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글자는 청동기에 쓰여져 있던 백성민자입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커다란 소치나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종 같은데
이 금속 물질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걸 이제 금문이라 그럽니다. 쇠금자 써서. 돌에 새긴 글자는요, 성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성문이라고 그러죠. 일단 뭐 주사 김정희 하면 금석문의 대가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금이 청동기나 그 소치나 종 같은 이 청동기에 새겨진 주조된 글자죠. 그러니까 뭐 직접 새긴 게 아니라 거푸집에 새겨서 주조해낸 거죠. 거기에 새겨진 백성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문이라고 해서 역시 새길 전자인데, 이건 이제 원래 그 춘추 전국 시대까지 쓰였던 글자고,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면서 전문이 소전체로 바뀝니다. 이사가 만든 걸로 바뀌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요. 어쨌든 이 두 글자를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백성민자, 그 금문에 새겨진 백성민자를 보면요, 아래쪽에 있는 열십자 모양이 뾰족한 꼬챙이를 뜻해요. 화살 같은 물체예요.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눈동자를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의 눈동자를 뾰족한 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민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왜 이랬느냐?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가 발생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를 죽이고 상대가 가진 걸 빼앗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물질적인 양이 좀 풍족해지면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대신 그저 인간인데 인간을 착취하는 거죠. 그게 더 이득이죠. 그냥 죽이고 물건 빼앗는 것보다 살려서 노동에 종사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인데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해야 되나? 이거 참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입장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려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데 그냥 노동을 시키면 좀 위험하죠. 적개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찔러서 못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무력화시킨 다음에 뭐 눈을 찌르기도 하고 뭐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발 뒤꿈치를 자르게 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코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이제 착취해 왔던 게 원래 민이에요. 그래서 원래 민은 노예민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노예로 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노동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이겠죠. 절대 노예의 마음을 승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폭력으로 제압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반항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항하게 돼 있고 그게 인간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오던 게 노예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래의 노예들을 농업에 종사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농산일이라고 하는 건 노예 노동으로는 안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장기간에 달하는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형태고 또 장기간에 걸친 노동이 필요하고 게다가 협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협동하지 않는 농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민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폭력으로 통제했단 말이에요. 농민을 통제하는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 덕치라야 한다. 이게 바로 공자가 얘기한 덕치예요. 덕으로 통치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뭐 통치자가 훌륭한 덕망을 갖고 백성을 통치하고 이건 덕치가 아니에요. 통치자의 덕이 훌륭하겠어요? 이건 늘 훌륭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통치자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농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덕목하면 효제, 충신 뭐 이런 겁니다. 효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면서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하죠.
제가 이제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실성, 거짓 없는 신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고 신은 타인에 대한 진실성 이런 거예요. 농업을 하려면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수확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내 농사 지은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웃집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럼 내일 그 이웃집 사람이 수확할 때 내가 또 도와줍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내가 수확을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저 사람이 이웃 사람이 이 수확을 하는데 내가 또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럼 이웃 사람에게 오늘 왜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러면 너 내일 내가 농작물 수확할 때 안 도와줄 거잖아. 이게 불신입니다. 자, 이런 게 모여서 이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나 맹자가 주장한 덕치나 왕도는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민을 통제하듯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자유도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노예에서 농민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자유를 주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을 일궈내자. 그러면 이제 통치 그룹에게도 이익이고 농민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1862년에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실질적인 노예 해방은 그보다 이제 훨씬 늦춰지고 내용적으로 정말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하려면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앞으로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노예를 해방했을까요? 노예를 해방하는 게 더 이로웠기 때문입니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했죠.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농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남부의 농장에는 노예 노동이 이로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북부에는 공장을 세워놨잖아요. 공장에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임금 노동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신분이 예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을 해방시킨 거죠. 해방을 시켜서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이긴 하지만 노예와 노동자는 권리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본가는 공장의 생산력이 더 높아지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해방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지. 그럼 단순하게 그냥 북부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았고 남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었고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해 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가 도래하면서 유가를 비롯한 여러 학파들이 장래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학문적 세력을 형성하고 이후의 모든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그리고 그 공자가 남긴 게 논어예요. 그런데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여기 써놨죠. 공자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당연합니다. 논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공자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제자대에 가서 논어가 기록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공자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말이란 게 요즘처럼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남아있을까 저에서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은 안 맞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 되면 내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말만 하면 이제 끝나는 시대였으니까 공자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오늘 틀린 말 해도 내일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면 딱 기록이 되니까. 예. 어쨌든 기록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말만 하면 말로 끝나고 잊혀지기 마련인데 논어가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말만 했어요. 말만 했는데 그 말이 제자들이 듣고 머릿속에 기억을 한 겁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가르쳐요. 또 그걸 전해 들은 제자들은 야 이러고 있다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씁니다. 죽간에다 기록하고 목판에다 새기고 심지어 돌에다 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논어가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는 읽어볼 수가 없었겠죠. 아마 이제 공자가 내가 한마디 하면 이게 2500년 뒤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내가 말을 좀 더 잘해야 할 텐데 걱정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 사실은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막상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범해요. 노멀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멀을 잃어버리죠. 일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그 일상을 지금 잃어버린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논어에 보면 전부 일상이에요. 특별하게 뭐 기발한 착상이나 뭐 특별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도 안 나오고 뭐 맹자처럼 무슨 혁명 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학이 시습지면 불용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내용이요. 갑자기 막 학구열이 막 솟구칩니까? 입시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니는 기쁠지 몰라도 난 죽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용 낳고 벗이 먼 데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예, 뭐 반갑지 않은가. 뭐 그걸 논어에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갑자기 우정의 가치가 알게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예.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을까요? 뭐하러 그런 걸 기록했을까요? 뭐 모든 문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왜 이 책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 예.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공자의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지?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 얼마든지 기록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뭐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뭐 각종 메모리. 예. 근데 이제 뭐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같은 이제 기억 장치 말고 임시 기억 장치 있잖아요. 램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제 전원을 내리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기억도 그런 거거든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기억된 내용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물은 그렇지 않죠. 사람 죽어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기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하고 다니시는가,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다니시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기억되어 있는데 논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 이게 제자들의 뇌리에 각인되어서 잊혀지지를 않았고 또 지금까지 전해지는가? 이 의문을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는 왜 지금까지 이게 전해졌지? 재미있구나.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재미있으니까 전해졌구만. 가슴이 뛴다. 논어를 읽어보면 뭐 그다지 가슴이 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다지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식으로 보면 뭐 꼭 그렇게 동의하기 꼭 쉬운 내용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전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논어 전체는 이제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번째 권, 그러니까 10번째 편이 향당편입니다. 향당편의 20번째 문장이 20장, 향당편 20장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국간에 불이 났다. 원문은 구분, 마국간 구자, 불탈 분자 썼어요. 마국간에 불이 났다.
선생께서 조정에서 물러나 물었다. 사람이 다쳤는가?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원문은 너무 간단해요. 그분 마구간에 불이 났다. 자퇴조와 공자께서 퇴조, 조정에서 퇴근해서 이 당시 공자가 이제 노나라 조정에서 배설할 때거든요. 퇴근해서 물었다. 상인호와 사람이 다쳤는가? 그리고 불문마,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뭐 갑자기 이제 2500년 고전의 향기가 느껴지고 에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뭐 기원전 그 510년 무렵에 일어났던 기원전 500년 무렵에 일어났던 공자가 이제 51세 때부터 배설을 했으니까 기원전 한 490년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당시 일어났던 화재 사고를 기록한 건데 이게 무슨 뭐 궁궐에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공자 집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불이 난 거잖아요. 이걸 못하러 기록을 해요, 이걸. 이게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려면 이 말과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람 값과 말값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 시장에서 사람과 말이 어떤 값으로 거래되었는가. 참 죄송한 이야기죠. 사람이 거래되다뇨. 그런데 사람이 거래되던 시대가 뭐 그렇게 2500년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노예제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62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참 웃기죠. 미국은 1776년에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러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 물론 이제 총기 소지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밤에 돌아다닐 자유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노예제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럴게요. 아, 흑인은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네요. 거래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2500년 전에 인류를 욕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나라가 나오는데, 뭐, 그만하겠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중에 노예제가 철폐된 그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2500년 전에는 더 많이 그랬던 거죠. 그 어떻게 거래가 됐느냐, 거래값이. 참 죄송하게도 사람 값이 말값보다 더 쌌어요. 말 한 피를 구입하려면 사람 3마리, 죄송합니다. 3명의 사람 값과 말 한 마리 값이 대체로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의 값을 그 말값이나 다른 값보다 더 높이 치면 그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기록이 돼요. 그 사마천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천 사기가 전체가 130권인데 그 중에 이제 열전이 70권이거든요. 열전의 두 번째 권이 관한열전이에요. 관중과 안녕, 우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나라 재상 안녕이 저작거리에 갔다가 월석보라는 사람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타고 갔던 말을 팔아주고 대신 데려와요, 집으로. 그래서 상객으로 모시거든요. 역사의 기록이 됐잖아요. 네, 사람값이 말값보다 더 쌌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나라 목공이 역시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목공이 백리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대부 베스라치가 되는데 백리라는 사람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걸 보고 오고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소가죽 5장을 주고 백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염소가죽 5장이라고 해서 오고, 5오자, 염소고자 써서
염소가죽 5장으로 바꾼 대부 백리해. 이게 별명입니다. 오고 대부가 별명이에요. 역시 41,000이 역사에 기록하죠. 왜? 염소가죽이 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대부분이 공자 이후까지 대부분이 말값이 더 비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화제가 났는데 공자가 말 어떻게 됐느냐는 묻지 않는 게 사람 있는 곳에서 불난 것도 아닌데 사람 다쳤어? 그랬는데 다치지 않았다고 대답했겠죠.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불분만 말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왜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는가? 말을 생명을 천시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맥락에서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죠, 공자에게. 그런 내용이 이제 논어에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값비싼 말에 대해 묻지 않은 것은 얼핏 보면 평범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은 당시 세상의 가치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들은 제자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자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 내용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그렇게 방대한 재수는 아닙니다. 논어 전체는 15,725자거든요. 제가 세봤습니다. 한 자. 그 중에 인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나? 108차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컴퓨터로 계산하면 되죠. 뭐, 그걸 일일이 세고 있어. 그러는데, 일일이 세야죠. 읽으면서.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는 거는 그 문자 하나하나를 다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읽고, 그러면 저장을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뭐 등산했다 그러면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등산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그럼 올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하나 읽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치가 어지린자입니다. 그래서 108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자에게 제자들이 가장 자주 물었던 게 뭐냐? 그 역시 어지린자.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인이 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인이 뭡니까? 하면 번지라는 제자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안연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안연 모닌. 안연이 인에 대해서 여쭈었다. 자활. 극기복례 위인이라. 나의 사욕을 이기고 복례, 예로 돌아가는 것. 예는 분배거든요. 여럿이 나눠 먹는 게 예입니다. 골고루 나눠 먹는 거, 그게 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인간의 사욕을 이긴다. 굉장히 어렵죠. 자기 성찰적인 도덕률입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사욕을 억제해라. 말 안 듣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적용돼요. 나의 사욕을 내가 억제할 수는 있지만 남의 사욕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합니까? 남의 사욕을 제도를 갖고 거의 불가능하죠. 나의 사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인 거예요. 나의 사욕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예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대답,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궁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기소불욕 물시오인입니다. 기소불욕은 내가 바라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으면 옆에 있는 내 친구나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은요. 역시 바라지 않겠죠. 난 배고픈 거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거 싫어하겠죠. 폭력 싫어. 난 폭력 당하는 거 싫어. 그럼 옆 사람도 폭력 당하는 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소불욕,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 베풀 시자는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해라고 하는 건 은혜를 베푸는 거고요. 강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강요하지 마. 너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할 거야. 이게 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마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서 자주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하는 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공자가
말을 적게 하는 게 인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사마우가 선생님 그럼 말만 적게 하면 인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말이 정말 많아요, 진짜.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이 말을 적게 한다는 말씀 은자가, 인자가 말씀 은자 오른쪽에 칼날 인자가 있는 거거든요. 인은 인이에요. 어질인자와 발음이 같죠. 그 자리에 있었던 공자 제자들은 아마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게 인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공자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탁월한 교육자인 거예요. 똑같은 걸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염류라는 제자가 물으니까 곧바로 실천하면 안 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실천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 반대입니다. 곧바로 실천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염류라는 제자가 선생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합니까? 그럼 곧바로 실천해야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자로라는 제자가 똑같이 질문해요. 선생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합니까? 아니야. 주변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해야 돼. 왜 대답이 달라요? 우린 뭐 정답을 딱 갖고 있는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 염류라는 제자는 늘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갈등하다가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공자가 좀 과단성 있게 행동하도록 조언을 해준 겁니다. 자로는 늘 너무 나서서 설치다가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게 상대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진리에 도달해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탁월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난감합니다. 인이 108번 나오는데 그 108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인이 뭐냐 도대체. 그건 힌트가 있습니다. 문자학적으로 민을 한번 찾아보죠. 이게 이제 그 1993년의 일인데요. 그 중국의 그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그 발굴 성과가 사실은 발굴이 아니라 그 도굴이긴 합니다만 뭐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 전국 시대 초나라의 그 국가 도읍지 근처였던 곽점이라는 곳에서 이 죽간 문자가 발굴이 된 거예요. 한 4만 자 정도가 대량으로 출토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노자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헌도 있었고 유가의 문헌, 중용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성자명출이라는 문헌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지린자가 나오는데 그 어지린자의 생김새가 우리가 보통 아는 이 인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화면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지린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맨 왼쪽에 있는 글자, 위에 몸신자가 있고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는 글자로 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마음심자는 심장을 그린 거예요. 심장이라는 장기를 그린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좀 감동적인 순간이 되면은 심장이 움직이잖아요. 심장이 1mm 탁 움직여요. 제 강의 들으시니까 움직이시죠? 완전히 흡지네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영미권에도 마찬가지죠. 허트. 원래 심장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몸신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뜻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각골문 발굴 문헌을 다 뒤졌더니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글자, 원래 사람 인자가 있고 사람의 아래에 이렇게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글자예요. 저 글자에는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배 안에요. 점이 없는 글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지나면 점이 있는 글자. 그리고 또 얼핏 보기에도 오른쪽
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는 여성을 그린 거죠. 여성의 아래에 이제 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점이 찍혀져 있죠. 저 뭘까요? 근데 좀 더 시기를 올라가서 찾아봤더니 세 번째 있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인 자의 아랫부분이 볼록한데 그 안에 아들 자자입니다. 저게 아들 자자. 심지어 저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된 글자도 나왔어요. 거꾸로 된 건 뭐냐? 10달이 다 돼서 곧 출산을 앞둔 겁니다. 머리부터 출생하잖아요. 예. 뜻이 명확하죠. 몸신자는 뭡니까? 여성이 임신한 모습을 그린 게 신입니다. 몸신자는 임신의 신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예. 몸신자 밑에 마음신자의 뜻이 분명해졌죠. 여성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대상으로 치면요. 아주 좁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니까 좁죠. 근데 그 사랑의 크기는요.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게 인입니다, 본래. 그런데 이제 이 인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묵가의 비판이 있어요. 야, 그건 니들끼리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묵자가. 그러니까 맹자가 되면, 맹자 시대가 되면 사단 확충론, 인의 예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남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펼치고 내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어버이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아이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 방법적인 이제 확장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초는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 글자가 살짝 변해서 사람인 자 밑에 마음 심자가 돼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또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시대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일천천자 밑에 마음 심자가 어지린자예요. 천은 역시 사람인 자 아래에 선을 그어서 천명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천명의 사람이 가진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인류의 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지린 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사람인 자와 두 이자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어지린 자가 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학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인지간의 진기도자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각 그 도리를 극진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해 왔다는 걸 문자를 통해서 보면 뜻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한 이 인을 딱 핵심을 간추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맹자예요, 맹자. 그래서 맹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보통 서구 철학자들 인용 많이 하잖아요. 플라톤, 인간을 뭐라고 했더라? 두 발로 걷는 틀없는 짐승 이랬습니다. 그러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디오게네스가 닥터를 다 뽑아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가서 그래 네가 말하는 인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의 대가죠, 이게. 분류와 클래시피케이션과 데피니션의 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모든 사안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에 반대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만 똑같이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좀 모욕적이죠.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지하생활자의 수기 그 주인공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은혜 모르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것만으로 인간의 결점을 다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러는 거 하면 뭐 니체는 인간은 지구의 질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맹자 보고 인간이 뭔가 지금 결정하라, 정의하라 그러면 인간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면 냉큼 달려가서 붙잡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게 척은지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건 뭐 도둑이건 상관없이 깜짝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 부모와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척은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의 실마리 또는 그 자체가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맹자입니다. 그래서 척은이라고 하는 말로 인을 설명해요. 은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고 숨은 고통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숨은 고통을 척 헤아리는 겁니다. 척은 이제 본래 그 왼쪽에 있는 게 마음심자, 신방이에요. 그런데 물숫자로 바꾸면 물의 깊이를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마음심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건데 은 자체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남이 드러내지 않는 고통을 아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드러내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어.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는 고통을 드러낼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럼 고통을 감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알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도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성인이겠죠. 그런데 이제 고통을 많이 드러내는 한국 사회도 고통을 많이 드러내는데 저는 좋은 조짐이라고 봅니다. 내가 고통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고통까지 배려하면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 이게 어지린자 이런 뜻인 거죠. 맹자의 뜻이 아주 명쾌해요. 맹자가 왕도 정치를 주장했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정치에 반영하면 그게 왕도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고통을 품어줄 수 있다면 국가가 품어준다면 그게 인의 정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논어에 담긴 한 구절 읽어봤고 또 논어에서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논어지만 지금처럼 이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논어를 읽으시면서 일상의 회복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